오늘의 주인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 말고. 아, 깜짝이야. 예. 1970년대 대통령을 꿈꿨던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여보, 시장하시죠? 아내가 정성껏 상을 차려냅니다.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된장찌개. 자, 다들 좋아하시는 그 된장찌개. 이 구수한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탁 하고 남편이 수저를 내려놔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빽빽하게 적힌 쪽지를 들고 나와서 내미는데 반찬 레시피였어요. 된장찌개, 멸치 우린 국물에 끓일 것, 나물, 참기름 X, 들기름 동그라미, 명심 또 명심할 것. 이 쪽지였습니다. 이 아내분은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아내가 얘기합니다. 네네. 꿈을 이루려면 참고 견뎌야지. 자, 꿈이 뭐였을까요? 아까 살짝 힌트가 나왔었죠? 그렇죠. 1970년대 대통령을 꿈꿨던. 자, 이 아내분은요, 명문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어요. 네. 이름은 박땡땡 씨.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70년. 70년. 그렇습니다. 1970년대. 가스나가 뭐 대통령 퍼뜩 시집이나 가라.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였어요. 이 현실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박 여인은 목표를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목표 뭘까요? 영부인. 빙고. 대통령이 못 된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돼야지.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와 선을 봐서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결혼한 뒤엔 내조의 여왕이 됐어요. 아들도 둘이나 낳고 교육에도 엄청 신경을 썼죠. 공부는 물론이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매너와 말투까지 똑부러지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공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남녀 수막 필팅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몇 년도? 2000년도 기사구나. 자, 지문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는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장교 부부였어요. 자, 그때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24년 전의 일이네요. 끔찍했던 범죄라 안타깝고 해서 많이 이제 기억은 있죠. 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들겼죠. 탁탁탁탁. 계세요? 계세요? 문이 그냥 쾅 하면서 열리는데 저도 살인자 그 아주 강력범들 평생을 그런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 눈, 그 광기 있는 나는 눈은 제가 아주 처음 봤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왜소하고 빼짝만. 거기다가 여름에 하얀 티를 입고 나왔는데 애가 그냥 초등학생 같더라고,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아주 말르는 초등학생. 자, 얼마 전에 제대한 이 집에 24살 된 둘째 아들이에요. 아직 복학을 안 해서 둘째 아들 혼자 집에 있었는데 집 안에서 이상하게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무슨 냄새? 시체 냄새? 락스 냄새.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범인이 피를 닦은 거지. 아, 피를 닦았다. 혈흔을. 경찰은 곧바로 감식반을 불렀어요. 루미놀 시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혈흔이 있는 곳에 뿌리면 파란 형광빛을 내는 그 씨앗. 혈흔 채취제. 그랬더니
수채구멍에서 반짝 파란 빛이 감지됐어요. 채취한 혈흔에서 살해된 부부의 DNA가 검출됩니다. 경찰은 사망한 부부의 둘째 아들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부모님을 죽입니까? 둘째 아들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섰어요.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조사실로 찾아온 남자는 사망한 부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둘째가 잠시 후 입을 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죽였어요. 둘째 아들은 경찰에 체포되기 사흘 전 새벽 자고 있던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했고 4시간 뒤 아버지마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털어놨어요. 자, 형사님의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형이 오고 난 후부터는 차분하게 진술한 걸로 기억되고 이러고 항상 얘기 묻는 말이 다 얘기를 해요. 뭐 부인하고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감정이 없어 보여. 말이 없어.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 울지도 않아. 편입한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너도 컸으니 돈 문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여기서 얘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군 생활 동안 면회 한 번 오지 않았던 점. 어렸을 때 무시하고 구박하고 학대한 그런 생각이 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형이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계속해서 털어놓은 게 이게 뭐 어떤 심리일까요? 그 집안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형이. 그래서 뭔가 더 이상은 부인해도 소용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더 들어보세요.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들은 첫째 아들, 이 형의 반응입니다. 동생을 이해합니다. 둘째가 초등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집에 계시니? 지금 안 계시는데요? 엄마 들어오시면은 이씨 아줌마한테 전화 왔다고 좀 전해줘. 네. 자,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둘째가 건넨 메모를 보고 묻습니다. 이씨 아줌마가 누구야? 3층 이씨 아줌마야? 아니면 양재동 이씨 아줌마야? 몰라? 확인 안 했어? 나이가 몇인데 전화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 전화 받을 때 똑바로 물어봐야 된다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는 갑자기 뺨을? 어린 아들의 뺨을 후려칩니다.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예. 집안에서 사소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손이 올라갈 정도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상태로 봐야죠.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간섭하고 통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이렇게 훈육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자녀를 훈육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저 리스트를 보면 엄마가 원하는 굉장히 높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목록인 거죠. 그 강요하는 기준을 보면 동화책이라든지 만화를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걸 굉장히 강요하는데 사실은 명문대학까지 나온 어머니가 사실 결혼하면서 사회생활은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본 거를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을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죠. 자,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의 조건은 첫째는 무조건 공부. 공부는 잘 하고 봐야 돼. 자, 아들들이 공부할 때면 엄마도 거실에서 같이 밤을 새웠다고 하는데요.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깜빡 잠이라도 들면 벼락이 떨어졌대요.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 청소나 해. 그래서 둘째가 공부를 못했냐? 서울의 명문 K대에 합격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텐데 이렇게 부모가 뒷바라지 하는데 그걸 못해? 자,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옆자리에 앉으며 방긋 웃어요. 안녕, 잘 지냈니?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잠시 후 성경 퀴즈 시간. 아까 그 여학생과 짝이 됩니다. 둘 다 문제를 아주 잘 풀었어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여학생이 먼저 말해요. 너 진짜 잘한다. 네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고마워. 근데 사실 문제는 여학생이 더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먼저 인사까지 하니까 얼마나 또 고마워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휙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얼마 뒤 일기를 쓰죠.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까? 사실 그 여학생을 혼자 좋아하고 있었대요. 짝사랑. 근데 왜? 일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야 한다. 말을 잘 못하고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불룩한 대화 엉덩이도 싫다. 내 본질을 보여주기가 두렵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사실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도 종종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런 그렇지. 소리 들을까 봐. 이걸 한번 보시죠. 담임은 하나도 안 무서웠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나는 아마 죽도록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 중 가장 아찔했던 순간 중에 하나이다. 세상이 많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네. 애들도 학교에 사회생활 얼마나 무서운데 그거 다 정글이에요. 그럼요. 싫은 애들이 있어도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되고 되게 피곤한 곳인데 집만큼은 안식처가 좀 돼요.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집이 더 끔찍한 곳이 되면 진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근데 지금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고 예.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럼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좀 괜찮았나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아, 그 형은 성격이 좀 달랐대요. 아닌 건 아니다. 싫은 건 싫다.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는 아예 방을 얻어서 나가 나갔구나. 살기로 합니다. 그 떨어져 살아야 맞아요. 돼. 둘째가 형의 이사를 돕고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형 이사는 잘했니? 네. 그게 다야? 엄마 묻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퉁퉁 댈 거야? 아니 어른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엄마가 얘기했니? 그렇게 궁금하다면 엄마가 직접 가보시든가요.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어릴 때도 저만 더 많이 때리셨잖아요. 저는 밥도 제때 안 챙겨주면서. 둘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였던 걸 살면서 처음으로 다 쏟아냈어요. 난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그럼 그때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니?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한테 이래도 돼? 자, 그렇게 모자는 4시간을 다툽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고 나흘 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방으로 부릅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어렸을 때 일을 가지고 사내 자식이 옹졸하긴. 소심하게 좀 굴지 마. 자, 이날 이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대요. 이 생리현상은 방에 있는 깡통에 해결했고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잠깐씩 나왔다 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엄마와 아빠는 끝까지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대요.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얼마 동안 무려
6일 동안. 결국 6일째 되던 날 둘째 아들이 방 안에서 혼자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옆에 뭔가 눈에 띄어요. 설마. 망치였습니다. 아, 동기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다고 합니다. 형사 그 기동대 그 차에 항상 내 옆에 제 옆에 태우고 그 토마호크 사체를 타지러 다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몸을 항상 이렇게 빼짝 마른 놈이 이렇게 웅크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이.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네가 그때 정도 다닐 정도만 실력이 되고 충분히 그 네가 돈을 벌어서 편입하고 그렇게 학원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 않았느냐.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고 그렇게 꼭 극단적인 방법을 해서 꼭 죽여야만 했느냐.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냥 하면서 막 진짜 처음으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 자, 나중엔 이렇게 말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니가 조금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어도 제가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결국 둘째는 1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2심에선 이례적으로 감형이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한 아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버럭 고함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소설책 읽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도움이 되는 걸 보라고. 교양서적을 읽으란 말이야. 엄마의 어릴 적 얘기예요. 엄마도 어릴 때 똑같이 자랐던 거예요. 이 박 여인의 엄마는 딸한테 그 시절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학교에도 늘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했대요. 그래서 결국 공부도 잘하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는 최고의 신부감으로 딸을 키웠던 거죠. 짐작은 가네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보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게 자기 방식 그대로 따르기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한 자기 욕망에 대한 정도로 본 게 아닌가. 영부인이 되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군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꿈은 생각보다 일찍 깨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승진이 자꾸 밀린다 싶더니 진급이. 꽤 이른 나이에 예편했대요. 그때 느낀 이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었냐면 아버지도 굉장히 통제적이어서 서로 이제 나중에 각방 쓰고 밥 먹다가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방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 몇 달 동안이나 혼자만 밥을 먹은 적도 있대요. 엄마가 남편에 대해 쓴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이며 사탄과 친한 자이다. 주기도문 중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의 대상이다. 파괴와 멸망으로 이끄는 자, 원흉이다. 악의 업소이다. 자, 그러면서 두 아들에 대한 통제도 더 강해집니다.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집에서 참고 사는 건데. 이혼도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족쇄 같은 놈. 부모는 정말 둘째 아들을 족쇄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자,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첫째 아들이 뒤늦게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안녕히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내게 편지 쓰겠다고 다짐하고는 펜을 들었다. 네가 군입대한 지 만 1년이 다가오는구나. 형은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있다. 바쁜 만큼 결실도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요즘 너를 향하여 새로운 기도를 하고 있다. 너 자신이 하느님의 귀한 선택의 결실이기를 기도한다. 건강히 몸조심하여라. 오늘 이만 줄인다. 안녕히. 아마 이제 자식이 군생활하고 있을 당시에 보내려고 쓰셨던 것 같은데 전해지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아버지 역시 둘째가 부모와 처음으로 싸웠던 그날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엔 찬원 씨께서 너에게 관심을 안 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윽박지르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나는 되도록 가만히 있었고 또한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자식이 학교 다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만으로도 최대의 관심을 뒀다. 그리고 이 뒤에는 내용을 더 쓰려다 만 흔적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끝을 맺지 못한 거죠. 뭐 어떤 부모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맞아. 같아요. 평화로운 가을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일찌감치 침대에 누웠던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 뭐야? 아, 정말 미치겠네 이게.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윗집에서 뭘 하는지 아까부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층간소음 같다. 아이! 왜 저래 진짜. 아, 올라가야 되나? 관리사무소에다 말할까? 남자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윗집엔 지금 40대 부부와 아들 둘이 살았는데 남자애들 둘을 키우는데도 꽤나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대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치. 예, 하고 오늘만 참아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집을 나서던 이 남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웬 경찰이 이렇게... 아파트에 경찰들이 쫙 깔렸어요. 아, 나 벌써 불안해. 아이고, 말도 마요. 일 났어. 첫 짝짓 그 애기들이랑 엄마가 죽었대.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어젯밤 쿵쿵 소리를 내던 그 윗집. 15, 10살밖에 되지 않은 두 아들도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세모자가 다 사망했군요.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 다 날카로운 흉기에 목을 여러 번 찔린 게 확인됐어요.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으로 가볼게요. (119)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칼에 찔린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신고 전화를 한 건 이 집에 살던 남편이자 애들 아빠였어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피범벅으로 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 앞에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바로 맨발의 핏자국. 아마도 이 새 모자를 살해한 범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남긴 발자국이겠죠. 발견 당시 정황에 대해 남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녁 8시쯤 집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12시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말 그대로 피바다였어요. 어머. 핸드폰으로 신고하면서 아내하고 첫째하고 둘째를 확인했는데
도대체 누가? 왜? 진짜 모르겠어요. 뭐지? 잠깐 PC방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건 현장을 비운 게 아닌데. 의아하죠. 남편의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모두 이 CCTV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설마 남편이 다 죽이고 나간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이 아내가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남편이 집에서 나가고 10분쯤 지나서예요. 아. 그럼 남편은 일단은 범인이 아니라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건 다음 날 범인이 잡혔어요. 오. 확인해 볼까요? 집에 와보니 아내와 두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이런 신고를 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가족인데 왜 그러신 건가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 죄송하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너무도 명확한 증거가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핸드폰? 네. 와.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그날 잔인하게 살해된 중학생 큰아들이에요. 여기에 녹음 파일이 32개 저장돼 있었는데 네.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날 녹음된 파일도 있습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물러났던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러면 살해되던 그 순간에도 녹음이 됐었던 거예요? 네. 사건 다음 날 경찰이 핸드폰을 발견하고 이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자, 아까 남편이 집에서 나간 게 몇 시라고 했죠? 저녁 7시 50분. 그러고 나서 10분 뒤 집에서 녹음된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야? 네, 뭐야? 들어보시죠. 서준이는 샤워하러 들어갔어? 자, 일단 지금 상황이 뭡니까? 남편이? 집에 귀가를 한 상황. 그렇죠. 7시 50분에 집에서 나온 남편은 CCTV가 있는 1층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거기까진 팩트인데 그 직후 아파트 계단에 있는 1층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집으로 다시 올라간 거죠. 계단과 집으로 들어가는 문 앞엔 CCTV가 없었거든요. 일부러 알리바이를 따로 만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가족들 다 죽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야? 더 들어보시죠. 아우. 여보, 나 방금 아파트 1층에서 꼼짝없이 가방 봤는데 거기 돈이 잔뜩 들어있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 얼른 빨리 가보니까. 알았어, 갔다 와볼게. 그 사이에 죽인 거야? 엄마 내보내고? 진짜 돈가방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얘기를 더 들어보시죠. 아, 진짜.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남편은 베란다로 가서 공구함에 있던 고무 망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거실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큰 아들 뒤로 다가가서 망치를 휘두른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요. 나 죽는 거죠? 그리고는 또 혼자서 그렇지.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망치를 휘둘려요. 무려 10분 동안. 그러고 있는 사이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어요. 어머. 문을 열자마자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아내는 어떡해.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내도 망치를 맞고 쓰러진 거죠. 진짜 웬일이야. 이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우리 아들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힘겹게 뻗은 엄마의 손조차 아이에게 닿지 못했어요. 어머. 그런데 이 집엔 또 한 사람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아직 욕실에 있었잖아요.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상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안에서 떨고 있었을 아들에게 아빠가 다가갑니다. 나와봐, 성준아. 어떡해. 어서. 이거 너무 공포다. 어떡해. 너무 무서워. 빨리 나와.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들을 향해서도 그는 고무망치를 쉴 새 없이 휘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안 죽어? 짜증을 내던 남편은 주방으로 가서 칼을 뽑아들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디오스. 잘 가. 이 범죄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보면 쎄한 지점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신고한 파일에서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칼에 찔린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그 신고할 때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제 남편이 범인이 아니고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데 집에 와서 이걸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 가족이 사망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맞네. 근데 이제 그걸 보자마자 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처음 이제 쎄한 포인트였고, 네. 아까 그 집 그 문 밖에 이제 피에 찍힌 발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잡히지 않도록, 증거가 남지 않도록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밖에 굳이 저렇게 피 묻은 발자국을 남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의 소행인 거를 더 보이게 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계산된 범죄라는 사인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네. 1층에 그래서 돈가방은 있었어요? 아내를 내보내려고 했던 거겠죠. 원래 애들만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죽이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이기 위해서 네. 아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CCTV에 이제 찍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가방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3명이니까 네. 피해자를 분리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돈가방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계획적인데
처음에 범행 도구로 고무망치를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절만 시키려고 했대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떨어뜨려서 자살로 위장을.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집안 곳곳에 흔적이 많이 남은 거죠. 네. 저렇게 둔기를 사람 머리에 이제 휘두르면 비산혈흔이라고 하죠. 혈흔이 이제 사방에 튀면서 본인이 생각도 못한 곳에 이게 남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판사판 결국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아니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섭다. 엑소시스트보다 더 무섭다. 현실이 더. 와, 교수님 이 정도면은 정말 사이코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이제 당연히 검사를 해봤겠죠. 근데 보통 PCLR이라는 도구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3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속하는 거고 거기다가 IQ가 125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건데. 또 이제 사고 장애라든지 현실 검증력의 문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정상이에요? 나왔어요. 네네네. 어떤 불화로 그러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간의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그때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물화가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다 말씀드립니다. 무소화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 8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왔대요. 마지막 기억이 차 안에서 부인과 다투는 거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무려 8년의 세월이 지나 있더라 이런 얘긴데 본인 입장의 어떤 설명이나 정당화나 이런 거를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로 보여요 지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고 기를 썼대요. 집안의 서류나 다이어리 같은 걸 뒤져보면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아내와 자식들이 날 ATM 취급했었네. 이것들이 감히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다가 빵! 터져서 가족을 다 죽였다는 게 남편의 진술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분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이게.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네요. 그러면서 남자는 더 믿기 힘든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님께 직접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유치장 가는 경찰차 안에서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자기 안에 인격이 있다는 거를. 자기는 다중 인격이고 그 인격 중에 뭐 나쁜 인격이 있어서 자기한테 뭐 자꾸 뭐 나쁜 일을 하게 시킨다. 기억을 잃은 그 8년 동안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인격까지 생겨서 내 안에 총 3개의 인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심지어 이 인격마다 이름도 따로 있대요. 원래 본인의 인격, 그러니까 본캐는 명. 기억을 잃은 8년 동안 나타난 인격은 소심이.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인격의 이름은 쩐. 가장 두드러진 인격은 그 쩐이라는 인격인데 얘가 가장 이제 돈을 밝히고 살인 같은 거에 무감하고 좀 잔인한 그런 성격이라고 했고요. 경찰서 가는 차 안에서도 이제 자꾸 뭐 빨리 도망치자 아니면 여기 수사관을 인질로 잡자 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고 안 맞고는 떠나서 일단 다중인격이라는 것 자체는 있는 거죠? 네,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정식 진단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 그 다중인격이 인정이 돼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빌리 밀리건이랑 굉장히 좀 유명한 케이스거든요.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 해리성 정체감 때문에 다중인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저 주장을.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다중인격 때문에 무죄 판결 난 경우가 있었나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고. 근데 아까 남편이 아들이 녹음하는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혼자서 막 자문자답을 하고 본인이 막 아들이 된 것처럼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 다중인격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뭔가 좀 석연치 않죠. 그 부분이.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심리 생리 검사에선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인격들끼리 대화도 합니까? 당연하죠.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주 들어요. 그러면 명과 쩐의 목소리는 어떻게 달라요? 완벽히 똑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인격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들은 게 분명합니까? 네. 뭔가 대화가 좀 석연찮죠? 그쵸.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제 거짓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하고요. 애초에 그 다중인격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이제 서로 인격이 서로를 이제 몰라야 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기적인 설정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진짜 다중인격이라면 그 서로 다른 인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적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인격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게 해리 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한 해리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기억도 분리되고 정체성도 분리되고 의식도 분리되고 그래서 이 인격일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를 다른 인격일 때 잘 기억을 못하는 이런 기억의 비연속성 이런 게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서로 다른 인격이 뭐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기억하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았던 거죠. 거짓말이네요. 근데 이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 자체가 논란이 많아서 아 이렇게 서로 기억을 못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 사실 서로 어느 정도 의식할 수도 있고 인격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갈등도 빈다 이런 주장도 있어. 아 심리라는 게 참 어렵다. 이 남편도 살인을 한 건 내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본캐일 때 했다라고. 다만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세 개의 인격이 있다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대요. 근데 내가 살인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자기적인 설정들을 꾸며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중인격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저런 말은 범죄자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겹도록 들었는데 뭐 내 안에 악마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뭐 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피해자들 때문에 나의 어떤 나쁜 점이 튀어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형태의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정당화될 수 없는데. 물론 그게 사실이라도 살인의 이유가 될 순 없죠. 이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TM 기계는 무슨, 애들 아빠는 집에만 있었어요. 일하랴 애들 챙기랴 바빴던 건 죽은 애 엄마였지. 이 집안의 실질적 가장은 남편이 아니라 숨진 아내였어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무급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범행 2달 전엔 아예 실직한 상태였거든요. 굉장한 열등의식이 밑바탕에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무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피해, 이런 망상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큰아들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이 여러 개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아빠 목소리였어요. 이 아빠가 들어오면 아이가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던 거죠. 그렇게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빠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긴장과 공포를 오랫동안 느껴왔고 그에 대한 이제 방편 중에 하나로 이런 녹음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전부터 공포나 위협 이런 걸 너무 오래 느껴왔을 것 같아요. 사건 발생 3주 전에 아들의 핸드폰엔 이런 내용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왜 내 슬리퍼를 허락도 없이 신고 가? 내가 저 한테 뭘 못해서. 야, 나와봐! 야!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너는 죽어도 용서 못해, 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저렇게 폭력성이 발현되는 걸 보면은 남편이 예전부터 되게 좀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에 예민하고 좀 취약한 이런 특성을 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보여왔지 않았나. 교수님 분석대로 과거 남편에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시절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기숙사 선배가 남편의 책상을 망가뜨린 데서 시작됐더라고요. 감히 내 공간을 파괴해? 하더니 눈이 돌아서 강목을 들고 선배를 폭행했대요. 그리고는 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여기 깔려있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기저에는 사실은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남들도 이런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선배를 강목으로 폭행한 후에 스스로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면을 다 보여주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큰 아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문 앞에서 녹음기를 켜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기 무섭다. 들어가면 무시하거나 넌 뭐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깨라고 하니까 죽지는 않겠지. 집이 그냥 지옥이었겠네.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집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꼈으니. 언제부턴가 아빠와 한 공간에 있게 될 때면 버릇처럼 녹음 버튼을 눌렀던 아들. 너무 끔찍하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남자는 그 흔한 반성문 한 번 안 냈대요. 뭐 다중인격이니 뭐니 그런 궤변만 열심히 늘어놓았지만 그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는 지금도 무기수로 수감 중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주택가의 아주 좁은 골목길을 가로지르면서 다급히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저희 아빠 좀 제발 살려주세요. 빨리요, 빨리.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발을 동동 구르던 소년이 가리킨 곳은 바로 자동차 뒷좌석이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한 남자가 이불로 온몸을 감싸고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다급히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안 돼, 아빠, 아빠! 곁에 있던 은호 엄마도 함께 울음을 터뜨려요.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여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술 기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아리에 쓰러져가지고 온몸이 항아리에 찢기고 항아리에 왜 쓰러져? 근데 왜 또 차 뒤에서 발견이 돼? 그러니까 아내 말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태웠는데 남편의 상태가 조금 심상치가 않아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날 밤 왜 또 불안하게? 경찰의 범인이 긴급 체포됩니다. 응? 엄마야? 누구야? 은호 아빠를 살해한 혐의로. 아,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야?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중학생 아들 은호였습니다. 어? 아, 근데 은호가 아까 아빠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존속 살해 혐의로 체포된 은호는 자신의 범행을 왠지 인정했을 것 같아. 인정하는데 엄마가 모성애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했어. 아, 모성으로? 엄마가 대신 주제가 모성이다 보니 은호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엄마랑 싸우는 아빠가 미웠어요. 아니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진짜 이번 달 생활비는 대체 언제 줄 건데? 그놈의 돈. 야! 네가 나가 벌던가! 은호의 엄마와 아빠는 눈만 마주치면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싸웠대요. 은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술만 취하면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심한 폭력을 휘둘렀대요. 지적장애가 있던 은호 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빠가 또 술에 취해서 저를 때리고 엄마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려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아빠 뒤에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도 있던데? 아, 그건 제가 칼등으로 내리친 거예요. 15아이가 저지른 범행치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잔혹하죠. 근데 범행 당시 엄마는 현장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식탁 옆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은호의 이런 자백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직접 만나보시죠. 아들 혼자 단독 범행이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으면서 변사체 사진을 보니까 머리에 난 상처는 칼 등으로 아빠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한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날 수 있는 상처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보여졌고 이런 사건들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시신에 남아있던 흔적이 아들 은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칼등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예. 가장 먼저 여기로 향했다고 합니다. 영안실이었어요.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영안실. 피해자의 뒤쪽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그 머리에 난 상처는 앞쪽에서의 공격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단독의 어떤 범행이라기보다는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빠 뒤에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런데 시신에는 앞과 뒤에서 동시에 공격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공범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공범 추측이 되십니까? 은호를 불러서 추궁을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사를 거듭한 끝에 은호의 핸드폰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포렌식 기법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니까 공범의 존재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아빠를 죽이자. 네가 아빠의 다리를 묶으면 그 후로는 엄마가 알아서 한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부검 결과에 당시에 두개골 함몰이 있었고 칼에 의한 절창이 부분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혈액에서 독극물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구나. 계획적으로 단독으로 농약을 국에다가 넣어서 계속적으로 먹게 했고 살인의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검 결과를 가지고 아내를 추궁했는데 조금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해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남편이 저한테 병이라고 했어요. 제가 언어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한번 병 돼봐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발음도 좀 어눌한 편이었다. 그래서 장애를 비하하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바로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뭐죠? 뭐지?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주사?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거기도 상대방도 장애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두고 보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눈을 주사기로 찔렀다는 눈을? 소주를 넣고 잠든 남편의 눈을 찌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피해자는 사망했고 이 모든 거는 그 어머니와 은호의 진술이잖아요. 아, 그러네. 진술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다 의심해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다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좀 계획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은호의 아빠는 사건 직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한 게 은호 엄마가 은호 아빠의 눈을 찌르기 불과 2달 전이었어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은호 아빠는 실명을 피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초제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약, 수면제까지 다량의 약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남편의 음식에 소량씩 섞어서 먹였습니다. 와. 그런데 무서운 사람이다.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는 불과 15살 된 아들을 이 범행에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과연 뭐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길래 아들이 이 범행에 동참했을까요? 엄마가 아들에게 제안을 할 때 당시에 아빠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지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지 못하겠다. 이혼을 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혼하는 쪽으로 아마 얘기를 아들이 결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죽든지 죽이든지라는 극단적인 선택권을 제안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많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엄마가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자. 아들도 역시 같이 범행을 합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면제를 먹여가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할 정도면 그 아들한테도 어떤 심리적인 뭐 지배나 이런 과정이 오래되어 왔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이면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왜곡된 얘기 이런 걸 좀 많이 주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은호에게 아빠를 죽이자고 제안을 한 다음 날 엄마가 미리 주문한 택배가 도착합니다. 자동차 부동액이었어요. 어? 부동액은 왜? 사람한테 극소량만 들어가도 치명적인 급성 심부전증을 일으키고 또 뇌 손상이 유발돼요. 또 중독이 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물질이 바로 부동액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확실한 범행 도구라고 생각해서 부동액을 주문하지 않았을까. 아까 장성규 씨가 엄마는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하셨죠. 맞아요. 엄마는 이 부동액을 넘겨주고는 곧장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리고는 잠시 후에 아빠가 잠들었다는 아들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엄마는 은호가 부동액을 담아놓은 그 주사기를 손에 듭니다. 잠든 남편의 왼쪽 가슴을 찔러요. 으악!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은호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던 아빠를 향해서 그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엄마는 또 프라이팬을 들고 와요. 그리고 아빠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아빠는 결국 숨을 거두고 사망합니다. 근데 엄마는 왜 범행 전에 굳이 집 밖에 나가서 남편이 잠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경찰이 사건 수사할 때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체포가 된 상황에서도 자기가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아들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미고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일부러 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걸 보면 아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들의 죄를 더 크게 만들려는 의도. 진짜 너무 최악이다. 그래서였는지 결혼 후에 시댁 가족들은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요? 어머 이게 뭐야 여보? 아니 당신 대체 어디서 카드를 100만 원이나 긁었어? 무슨 소리야? 이것 봐요 이거 당신 이름으로 된 카드 명세서잖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대화요. 난데없이 신용카드 고지서에 큰 금액이 찍혀서 날아온 거죠. 시댁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은호 엄마가 쓴 거예요. 시아버지 카드를? 그렇죠. 그것도 시아버지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진짜. 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시댁 식구들이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니?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합니다. 아, 그거요? 결혼 전에 그이가 어머님 아버님께 냉장고 사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썼던 냉장고 값만큼 제가 쓴 거예요. 은호의 엄마는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지기 석 달 전에 대뜸 아들 은호를 데리고 가서 시댁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님, 말로만 맨날 종손 타령하지 마시고 두 분 지금 재산 은호한테 증여 좀 해주세요. 시부모님은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남인 은호 아빠한테 다 물려주겠다고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들이밀면서 지금 당장 종손에게 증여를 해달라. 말 그대로 생떼죠, 생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 자식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거기에 쓰는 도구, 대상 정도로밖에 지금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최소한 은호 아빠랑 안 살 거를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말은 다 못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인 동기나 이런 것도 다 지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들이 체포됐을 때 지금 애한테, 중학생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들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아, 진짜.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 힘이 난다. 엄청 가정적인데요? 네?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족들을 굉장히 좀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했고 뭐 욕설을 많이 했고 이렇게 진술을 하지만 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지 피해자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치밀한 사람들은 사람을 되게 잘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은 집을 비우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엄마와 함께 있었고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컸던 거죠. 수사 결과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대요. 정말? 단 한 건. 이것도 화가 난다, 진짜. 뭐야 이게? 게다가 주사기에 눈이 찔렸을 때도 주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요. 진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정적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아빠만. 그러니까. 와. 뒤늦게 은호도 결국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아빠가 때린 적 한 번도 없었다고요. 웬일이야. 15살. 정말 이 어린 중학생 아들을 내세워서 살인이라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은호 엄마는 법정에 가서까지 아들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진짜? 파렴치한이네.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휘두른 칼 때문이었다고 항변을 합니다. 살인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 무엇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엄마지. 엄마의 설계지. 엄마야. 네. 은호 엄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후에? 또 항소? 곧바로 항소합니다.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범행의 책임을 큰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서 항소심에서 지금 감형받으려고 둘째 아이 핑계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식을 본인을 위한 도구로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여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풀려난다면 둘째도 약간 또 도구로 쓸 것 같아. 그지, 뭐 보험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떡해. 이 은호는 1심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은 최대형이에요. 네, 소년범 최대형인데 은호는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였고요. 항소를 포기한 은호는 울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기징역이든 뭐든 반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디 은호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교화가 돼서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보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